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공도서관 기리의 인락을 우리 도서관에서 지자체 최초로 주관하게 되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홍 선생님은 원주 출신이시고요. 국가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2011년 우리 사나이 인문학을 입히다 1권을 출간하셔서 화제의 책으로 선정이 되신 바 있으시고 역사와 문화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아주 유명한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문화예술대학 초비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럼 오늘 강연자 홍인희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홍인입니다. 원주 왕비의 오장. 그 중에 첫 번째로 가는 게 임목대비예요. 임목왕후 아시죠? 그 임목대비가 이 연안김씨, 연안김씨. 혹시 여기 계세요? 연안김씨. 연안김씨인데 누구 계시나 봐? 어디 계세요? 김의원님이 연안김씨예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왜 자꾸 연안김씨로 모셔? 근데 그 임목대비의 아버지가 김재남이라고 하는 연흥부원군이라고 하죠. 근데 그분의 14대 손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종택에 갑니다. 근데 이게 가정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열질 않아요. 그 특이한 것이 그 종부 있죠. 그러니까 종선의 부인. 종부가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 한국 분이 아니고. 근데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 인터뷰한 기사라는 게 다 제가 봤는데 그 한국 여인보다 훨씬 더 한국적이에요. 그 분을 내일 아마 원주에서는 뵌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김 의원님 혹시 뵀어요? 제 고향이 거기입니다. 아, 안창리에요? 예. 그러면 저기 종부도 보셨어요? 예. 그 영어로 좀 했어요, 이렇게? 말씀은 못합니다. 아, 말씀 못,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 보셨구나. 예. 그 한 8세 뭐 정도 됐죠, 지금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종손 부부를 이렇게 처음으로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책에도 그 임목대비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인도 해왔습니다. 내일 드리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안창리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하는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강원도의 인문학적인 성격 규정이 자꾸 인문학 하니까 되게 말 어려운 거 같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 저기 대학 갈 때에 고등학생들 분류하잖아요. 인문계냐? 자연계냐? 인문계가 인문학이에요, 그거야, 결국.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이제, 대개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거든요.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작가는 어려운 걸 쉽게 풀려고 그러고. 근데, 제 나름대로 그냥 인문학이 뭐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사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뭐냐? 삶의 형태.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러한 장르들이, 그러한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장르식으로 분류를 하면은, 여러 분야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문사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사철. 그죠? 그 인문학의 대표 분야가 이렇다 이제 이 말씀이죠. 문학, 사학, 철학. 그래서 이거를 문사철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옛날 학창 시절 생각해서 문사철. 네, 문사철이 대표적인 장르다. 어렵지 않죠, 전혀.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렇든 어쨌든지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강원도의 인문학적인 콘텐츠, 즉 내용 또는 강원도의
인문학적인 키워드가 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전라도 하면은 예향 그러잖아요. 그죠? 전라도 하면은 막 춘향전도 생각나고, 그죠? 판소리도 생각나고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기 저 경상도 하면은 뭐 퇴계 그 도산서원이 뭐 이 생각나고, 유림들이 뭐 어쩌고 이런 생각나고, 저기 충청도 하면은 유관순 생각나고, 그렇죠? 백약 김자진이 어떻고, 또 그 만해 한용운이 어떻고, 뭐 이런 생각 나잖아요. 근데 강원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율곡도 나오네. 강원도 하면 감자 옥수수가 생각나죠. 제가 너무 시험을 많이 해봐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서울대 정치학과의 모 교수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그 전에 제가 그분한테 질문하기 전에 그 전 강의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엄마 손 붙들고 왔는데 네 강원도,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 뭐 생각나냐 그랬더니 감자 옥수수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나라의 그 내노라는 서울대의 정치학과 교수도 딱 들이대니까 감자 옥수수.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고 제가 그랬는데, 사실이에요.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지금 얘기한 전라도, 경상도, 또 어디? 충청도. 이런 데는 다 공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 또는 예술 뭐 이런 거야. 예술도 결국 사람의 영역이니까. 근데 강원도는 제가 숱하게 해봤어요. 감자, 옥수수, 고구마. 그 다음에 또 고구마는 사실 여기가 원산은 아니에요. 조음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뿐이지. 예? 그 다음에 산, 바다, 강, 이거야 다 뭐야 다.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 아까는 인간, 또는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문적인 컨텐츠로 이미지화되어 있는데, 강원도만 뭘로? 요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을 처음에 쓰게 된 동기가, 진짜 강원도는 그런 데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한 1년 반 전인가 춘천에서 그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술을 한 잔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춘천고등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계속 군대도 딴 데서 생활하고 했대요. 그렇게 계속 외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 자기는 감자탕도 안 먹는데. 감자탕도. 왜? 그놈은 감자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렇대요. 감자탕도 저는 감자탕도 안 먹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이 인문적인 콘텐츠는 없는 거냐 해서 찾아낸 게 저 1, 2권이에요. 이제는 공조까지 해서 3권이지만 찾아낸 게.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도 전라도를 예향이라 그러고, 강원도를 경상도를 전통 유림이라 그러고, 또 어디 충청도를 충절이라 하는데, 강원도는 뭘까? 계속 제가 저 책을 다 펴내고 고민하다가 최초로 강원도에 대해서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읽으셨다고 하는 강원도는 인문적인 콘텐츠를,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모향이라고. 강원도 뭐냐? 모향이다. 우리 최근에 들어봤어요? 모향이란 말? 에? 우리가 모교라는 말 쓰잖아요. 모국도 쓰고, 모국이 그리워서 뭐 이렇게 쓰잖아. 근데 모향 이런 말은 좀 생소하죠? 저 억지로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저 사전에 있어요. 모향이라는 말이.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모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이게 모양이에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요것이 모양의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어미 모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리 해석하면 뭐야? 어머니의 고향. 그렇죠? 어머니의 고향. 즉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강원도를 모양이라고 하면 이제 내용은 그러면 저 모양의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외지 사람들도 비강원도 사람들도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모국, 모교 이러는 데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강원도를 강원도를 무슨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예향이다, 문향이다, 문향, 원주는 문향이다, 강원도 문향이다 이러면 외지 사람이 들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강원도는 모향이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알고 있는 비강원도, 저는 사실 비강원도 분들을 더 많이 아니까 그분들이 일 본 분들이 있어요. 그 칼럼이 지금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 소리만 들어도 푸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푸근해지는 게 중요해요. 아까 그 인터뷰할 때에 그 모양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왜 모양인가를 약간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는 저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라니까 이 범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좀 저기 영어로 뭐 카테고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선 강원도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래. 정서적으로. 두 번째, 왜 정서적으로 그런가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그래.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세 번째, 우리 역사를 있는 왕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신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요거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인문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즉 정서적인 측면, 지리적인 측면, 인문적인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작이요, 시원이요, 태동이요, 원료다. 이런 뜻인데 우선 정서적인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서울에서 많이 살아가지고 강원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쉬기 좋은 곳. 쉬기 좋은 곳. 서울 골치 아프잖아요. 서울이라는 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다. 전쟁하는 데다. 그러면 정말 가서 이 찌든 도심에서 벗어나서 가서 쉬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데가 강원도예요. 쉬고 싶다. 편히 있고 싶다. 요새 예능 프로인가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새 무슨 말을 써요? 힐링이라지, 힐링. 힐링하고 싶은 곳. 그래서 1년에 강원도에 오는 이 관광객이, 관광객은 이제 휴양객도 있고 다 있는데 방문하는 그 관광객, 큰 의미에서 관광객이 1년에 강원도로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연인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번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번으로 봤을 때 우리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권 과장님이 원주시 관광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드리는 게 아니고 왜 또 재수없게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옛날에 원주시청에서 할 때 그렇게 지적질을 당했으면 나 같으면 저 뒤로 앉겠다. 박용훈 부시장처럼. 예? 우리 권 과장님 대충 원주 아시는 통계 있어요? 5천만 명. 네, 5천만 명. 근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강원도로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짐작이 안 조금 더 써요. 그냥 네? 조금 더 쓰시라고 저기 얘기했죠. 8천. 네? 8천.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 한 9천만 또는 지금 1억 단위, 1억대까지 가요.
그만큼 많이 와요. 그만큼.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편히 쉬기 좋으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결국은? 세상에 어떤 인간이든지 가장 편안하고 편히 쉬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쉽게 생각해봐요. 어디예요? 예? 집, 또 고향, 또 예? 숲속? 사람으로 치면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품속이 가장 편안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이게? 강원도에 가면은 제일 편안하다. 쉬려고 간다. 편히 쉬러. 그 뭐라는 얘기야? 강원도가 마치 어머니의 품속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모양일 수 있는 거예요, 모양. 예? 아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늘어지니까 그렇고, 두 번째, 지리적으로도 그래요, 지리적. 지리적으로도, 자, 우선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학성동, 여기 또 무슨 동? 태장동 할 때 이 동이 결국 뭡니까? 물과 같다라는 뜻이, 이게 물수변 아니에요, 물수변. 예? 그렇죠?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이 같다. 그래서 서울 가서 이거 저 몇 년 살다 보면 주식이 저기 서울물 먹더니 때깔 좋아졌네? 그러잖아요. 물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라고 하는, 동리라고 하는 뜻은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 어떤 집단? 이게 동이라, 이게. 예?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그렇죠? 물이 중요해. 근데 우리나라의 이 남쪽 땅, 남한 땅에 그 대표적인 두 젖줄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한강하고 낙동강이에요. 그거 다 어디서 발원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다 발원해요. 강원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인문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반출을 하지만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요, 원류요, 태동이요, 시원이다. 처음 시작이다. 물과 물이, 먹고 사는 물이 강원도에서 시작됐고, 또 정서적으로도 마치 누구나 다 어머니 품속 같은 곳으로 여기는 곳이 강원도고, 이런 의미에서 다 시작이다, 처음이다, 이런 뜻이고, 인문적으로도 그렇다. 근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왕조사.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역사상 나타나 있는 역대 왕조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 옛날에 삼한시대가 있었어요. 삼한시대. 마한 부족국가로, 마한, 진한, 변한, 이런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다 잊어먹었어도 기억이 조금씩 살아날 거예요. 마한, 뭐 여러 가지 서론이 있고 뭐 견해도 있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마한은 백제 땅이 됐고, 진한은 신라 땅이 됐고, 변한은 가야 땅이 됐고, 요렇게 좀 거칠지만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나라가 결국 삼국을 통일하고 뭐 이렇게 했던 나라가 통일신라 아닙니까? 이 신라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보면, 그 신라가 지난 땅에 여러 부족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정복을 해서 그 땅에다가 신라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진안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그 진안에 마지막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왕. 네,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태기왕이야. 무슨 왕이요? 태기왕. 저쪽에 가다 보면 면호나이시 있죠? 강릉 쪽으로 가다 보면 면호나이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피닉스 파크 아니에요? 피닉스 파크. 그쵸? 피닉스 파크. 그쪽에 태기왕이 있었던 태기산이에요, 거기가. 태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기산. 원래는 덕고산이라고 했는데, 그 태기왕의 전설을 따서 태기산이라고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신라의 그 시조인 박격거세한테 태기왕이 쫓겨가지고 도망을 아예 북쪽으로 막 도망오다가 충남 쪽을 어떤 사람은 100길로 왔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육로로 왔어. 충남 쪽으로 막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또 한번 전투를 벌여. 누구하고? 박격거세 군사하고 태기왕 군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이 군사들이 전쟁하다가도 자기들도 휴식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휴식 시간에 갑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갑옷.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쉬는 시간에 흘러가는 냇물에다 그걸 씻는다고. 쉬어요. 그 갑옷을 쉬었다 해서 그 대전의 가장 중심부를 흐르는 그 천 이름이 뭡니까? 갑천이에요, 갑천. 갑천. 그게 올라온 거야. 계속 쫓겨서. 올라와가지고 횡성, 아까 얘기한 태기산, 그쪽에 은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뭐 4년 동안 항전을 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하튼 거기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몰살을 당해. 사글이 죽어버려요, 사글이. 사글이 죽어버려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멸원. 한번 해보실래요? 멸원. 멸원. 이것이 의문변화를 일으켜서 면원이 된 거예요, 면원. 근데 제가 그 쫓아다니고 책을 쓰려고 이렇게 자료를 쓰고 막 할 때에 인터뷰 때 보면 다 뭐라냐면 여기에 뭐 면이 뭐예요, 면. 면옷 있죠, 면. 그거 뭐 많이 심어. 목화인가 그게? 그게 목화예요? 면이? 그걸 많이 심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소리 많은데 다 거짓말이고 이건 멸원이에요, 멸원. 또는 멸인이라고도 해요. 요때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지. 그 온자는 못 쓰니까 한글로 쓴 거고. 그게 아니고 온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순수 우리말에 백이란 뜻이에요. 백. 그럼 지금하고 달라서 옛날에 백은 엄청 큰 숫자예요. 그죠? 왜? 그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100까지. 엄청 많은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우, 많네. 이게 온이라. 그 지금도 이 말이 남아있어요. 온통, 온갖, 온종일.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온통, 온갖, 온종일 하는 말이. 많다란 뜻이에요, 많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온이. 이게 많다죠? 그러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멸망했다, 죽었다. 또는 멸인. 사람들이 멸한 곳, 죽은 곳.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태기왕의 군사들을 이 박격거세가 정복을 함으로써 신라라는 나라가 명실상부하게 태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사실상 태동지는 어디입니까? 횡성이에요, 횡성. 그죠? 근데 신라가 그리그리 해가지고 천년사직을 지키다가 결국은 왕건이한테 귀부, 항복문서를 전달하고 결국은 나라를 들어바쳤어요. 신라가. 그죠? 들어바쳤잖아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이 들어바치고 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귀래. 귀한 사람이 왔다. 귀래. 그 미륵산 아시죠? 거기 절도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 흉내내려고 어떤 무속인 비슷한 분이 하더만 황산사라고 하는 그 절에 그때의 경순왕의 태자였던 마의태자 알죠? 마의태자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 금강산에 도닦으러 갔죠? 그게 이제 그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저는 말짱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록이 다 맞는 거냐? 저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역사는 분명히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승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을 한 거예요. 재단을. 오히려 크게 보면은 역사와 신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아름답게 표현하면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고려가
그 마의 태자를 그렇게 이미지화 시킨 것은 제가 볼 때는 뭡니까 그게? 신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괜히 연연해 하지 마. 그렇게 맥없이 살다 죽었어. 그걸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권에다 썼지만 마의 태자는 금강산에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에 있었어요. 인제에서 3년 동안인가 국권 회복 운동을 해요. 마의 태자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라는 데가 있어요. 김부리. 그 김부리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이 김부가 마의 태자 이름이에요. 그 엄연히 살아있다니까. 엄연히. 그 신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죠? 고려는 어떻게 됐느냐? 자, 신라가 그 고려한테 이제 그 던져주기 그 무렵에 후삼국 시대가 도래하죠. 후삼국 그렇잖아요. 후삼국이 도래를 하는데 신라는 그렇게 해서 왕건이한테다가 항복을 했어. 귀국을 던져줬어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지금 이제? 견훤이하고 둘이 남았잖아. 후백제하고, 그죠? 후백제하고 서로 이제 쟁패전을 벌이는 거야. 어디하고? 고려하고. 물론 그 전에 궁예까지 넘어가면 더 이것이 확실한데, 궁예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 궁예하면 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야? 애꾸눈, 그죠? 애꾸눈에다가 뭐 관심법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는 뭐 관심법으로 다 안다 이래가지고 삼국 그 사기인가 그 기록에 보면 그 부인, 그러니까 뭐 왕건이하고 뭐 둘이 통정을 했냐 어쨌네 해가지고 내가 어찌 뭐 통정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관심법으로 다 안다 하고서는 그 이 벌건 쇠몽둥이로다가 음부를 쳐서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또 그 두 아들도 그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궁예는 정말 뛰어난 영웅이었어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육당 최남선 풍악기후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풍악기후라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다. 그래서 그 궁예는 뭐니 해도 이 철원에다가, 지금은 북한 땅이 돼 있지만 비무장지대 그 위쪽에다가 풍천원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 태봉국을 세우죠. 태봉국을 세우는데 그것을 사가들은 뭐라 하냐면 강원왕국이라 그래요. 강원왕국. 강원도 땅에다가 세운 왕국이다. 그때의 영토가, 그럼 태봉국이 다스리던 영토는 통일신라 시대 때의 영토의 3분의 2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대국을 건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결국 그 쿠데타 사인방에 의해서 심야에 그냥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결국은 궁예가 상당 기간 이리저리 쫓기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문막 부론 그쪽에서도 왕건이하고 붙어요. 근데 결국은 지지. 근데 여하튼 왕건이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견훤이하고 그 둘이 쟁패전을 벌이는데, 그 쟁패전의 주 전장지가 어디냐면은 문막이에요. 문막. 주 전장지가. 왜 하필이면 문막에서 붙었을까요? 우리 김 의원님, 왜 하필이면 문막에서 붙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내일 가보려고 하는 부론, 그러니까 이 남한강 줄기가 사실상 성강하고 붙어가지고선 본격적으로 물의 모습을 갖추어서 한 몸이 돼서 시작되는 곳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때는 수운이니까 주로 유군이 아니라 요충지, 전략적 요충지. 거기를 잡으면 교통 권한을, 그 수운을 장악할 수 있고, 그죠? 수운을 장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뭡니까? 문막 일대가 아마 강원도에서는 평야지대로 대표적으로 두 군데 꼽으려면 철원하고 문막이잖아요. 그죠? 문막이 그만큼 이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 그 식량, 식량 뭐라고 그래 그걸? 불량미를 포함해서 하여튼 저기 그
많이 나는데, 한마디로 많이 나는데. 제가 갑자기 이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건 생각이 잘 나도. 식량 뭐라 그러나? 식량 뭐라 그래? 제가 잘 알아요? 식량 뭐? 이럴 때 거의 내 수준이구만. 그래서 그 식량 요충지? 아, 곡창지대. 오케이. 역시 관광과장님이 낫네. 곡창지대. 오늘 여기 와서 기여한 건 딱 그거 하나네. 근데 곡창지대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붙어. 문막벌판에서. 결국은 견훤이가 지잖아요. 그래서 왕건이가 이겼어요. 왕건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만세 했던 산이 문막의 대표적인 진산이라고 하는 건등산입니다. 건등산. 왕건이가 올랐다. 그래서 건등.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약간 패자니까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견훤대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로명에 견훤대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원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려가 사실상 그 왕건이가 이 쟁패전에서 그 주도권을 쥔 그 시발지예요. 원주가. 그래서 원주를 일부 사가들은 뭐라 하냐면 원주는 고려의 뭐다? 뭐다? 고려의 뭐다? 원주는 고려의, 한번 읽어보세요. 묘상이다. 우리말로 하면 모짜리다. 모짜리. 처음에 모 심을 때 이 씨 뿌려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모짜리. 시작이다. 이거 시작. 고려의 묘상이다. 이렇게 시작된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한 500여 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결국은 고려도 쇠잔해지기 시작하면서 고려의 마지막 왕. 이게 지금 가광주의 처음과 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보세요. 다 강원도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들을 다 가지고 있지. 고려의 마지막 왕 누굽니까? 공양왕이에요. 공양왕. 공양왕은 시호도 아주 더러운 시호예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게 양도 한다 그러잖아요. 공손하게 갖다 바쳤다. 공손하게 갖다 바친 왕이다. 제가 처음 말했지? 네, 그런 얘기요. 공손하게. 나한테 좀 뭐 공손하게 갖다 바칠 거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 그 공양왕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공양왕이 여하튼 그리 돼가지고 그 이성계 그 신군부 세력이 들어와서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 저 개성에서 예성강 줄기를 따라서 어디로 와요? 강원도로 와. 강원도 어디? 내일 갈 곳으로 와요. 내일 갈 곳으로. 흥원창으로 와요. 흥원창으로. 그리로 와. 은성포로 온다니까. 거기서 정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당 기간 불온 일대에서 귀양살이를 해. 불온 어디에서? 손공리에서. 손공리. 그 손공리라는 데가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인물들이 정말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전율을 느낄 정도의 역사적인 비의가, 즉 숨겨진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거기가. 역사적인 비의가 있는 것이 손공리야. 여하튼 그 공양왕이 거기 와서 상당 기간 살다가 결국은 또 쫓겨나가서 어디로? 저 간성, 그러니까 고성. 간성으로 갔다가 결국은 삼척으로 가서 삼척에서 주사를 당하죠. 삼척에서 죽어요. 근데 여하튼 이 공양왕이 거기에 머물렀던 곳이다 해서 손공리를 옛날 마을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그 손공리를 손공리라고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손위실이라 그랬어요. 손위실 이렇게 불렀다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손위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손은 물려줬다 그 말이야. 뭐를? 자기 왕위를 물려주고 와서 있었던 곳. 신뢰할 때 실. 그런 뜻으로 썼다니까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지명이. 그게 공양왕이야. 그리고 공양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저기 삼척에 가서 주사를 당했는데 죽었죠? 그러니까 고려도 강원도에서 마지막 종원을 구했지? 마지막을 장식했죠.
그 다음에 이 정신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간이 진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나왔으니까.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두 성현이라고 하면 태계와 율곡을 얘기하죠. 그렇죠? 뭐니 해도.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조선의 어떤 사상사의 흐름, 두 가지 흐름인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실질적인 수장들이에요. 이 누구냐 그저 거시기. 예? 누구죠? 율곡. 율곡의 기호학파. 그 다음에 퇴계의 영남학파. 이 두 개가 큰 줄기인데 그 수장들이 퇴계와 율곡이라고. 근데 율곡의 엄마는 신사임당. 다 알잖아요. 퇴계의 엄마는? 퇴계의 엄마는? 이제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들 아셔. 춘천박씨예요, 춘천박씨. 둘 다 강원도의 연고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강원도의 연고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퇴계나 율곡이나 우리 역사상 그 조선사의 대표적인 두 성현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데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들이에요. 그게 둘 다 똑같이. 아버지한테 배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봐봐요. 퇴계의 아버지는 엄마 춘천박씨가 퇴계를 낳고 나서 7달 만에 7개월 만에 돌아가셔요. 이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 진성이 씨예요. 그 집안은 진성이 씨 또는 진보이 씨라고도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7달 만에 돌아가시면 아버지 얼굴도 모르지 뭐. 그렇죠? 율곡의 경우는 아버지가 오래 사셨지. 이름은 이원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 이원수, 왼수 때문에 율곡이 관직 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을 겪어요, 사실은. 그걸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율곡 같은 경우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어머니 일대기를 써요. 그게 지금 있어요. 선비행장이라고 하는 게 모부인 선비행장 이렇게 돼가지고 모부인 선비행 우리 어머니 이제 그런 말이지. 그 일대기를 써. 거기에서 핵심적인 말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한테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남자로서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오로지 나는 여자한테 배웠다. 그것도 우리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김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없으셔? 네. 저는 이제 물러가고 내일 현장에서 저는 현장에 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편히 쉬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도 지나고 나면은 항상 매사가 그렇지만 오히려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아주 햇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찍는 것보다는 멋있잖아 보세요. 그죠? 그래서 잘 오셨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탐방의 테마를 원주 왕비의 고장 이렇게 삼았는데 그 첫 번째 탐방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 옆에가 세자만 보면은 의민사 이렇게 돼 있죠? 의민사. 저거를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받은 시호의 날이 돌아가니까 누가 제가 하는데 오늘 마치 이 건강에 안 좋으시대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어요. 이게 액자 하나 있죠? 네. 저 액자. 저 액자가 저 글씨가 인목대비 글씨입니다. 인목대비 글씨고 지금 인목대비가 잠시 안성으로 기억되는데 칠장사라고 하는 절에 가 있었어요. 이 밑에 이게 귀구의 귀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북으로 돼 있잖아요. 거북.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그 베트남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흘러 들어와서 여기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그 이 허균이나 허난설원이가 이 원주 지역의 어머니 하면 우리가 그 역사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이 광해군이라든지 또는 효종 또는 소현세자 또는 그 비운의 왕자였던 그 영창대군의 어머니들의 그 여기가 불원이 또는 지정면이 그 어머니들의 고장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여기를 찾게 됐는데 이른바 해서 이 불원 지정면 또는 문막까지 이 일대를 왕비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왕비의 고장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우리가 그 자취를 찾아다녀 봤고 그냥 지나쳤던 마을도 곳곳에 유래가 있었고 또한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 애환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무척 많은 걸 느끼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탐방에 참여하고 보니까 성강도 직접 보고 불원에 얽힌 이야기도 듣고 또 김재남 씨 생가도 가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고 원주에 대한 또 특히나 강원도에 대한 그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